16번에서 19번. 얘는 지금 뭐냐면, 자, 칠판 봐, 칠판.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16번에서 19번은. 자, 여기 있다. 쫄지? 이거 채찌PT가 그려줬어. 지금 장난 아니야. 너네 뭐 해야 되니 도대체? 알겠지? 채찌PT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봐. 잠깐만. 민노기 놀랍니? 그지? 이제는 글자도 틀리는 게 잘 없어. 완전 장난 아니야, 이번에. 자, 잘 봐. 자, 10번 봐. 얘가 뭐냐면 나미부 사막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엄청 건조한 곳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사느냐? 딱정벌레가 살거든? 근데 이 딱정벌레가 있잖아. 이 건조한 곳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지금 찾은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얘 생김새를 봐야 돼. 어떤 거냐? 이 나미부 사막에 요렇게 보니까 얘가 지금 등판이 있잖아.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자, 봐봐. 여기 등판이 있죠? 여기 등판이 있는데 얘가 잘 봐봐. 요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봐. 여기 이렇게 꼭대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여기 요렇게 여기 측면이랑 요 바닥이랑 요렇게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잘 봐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봐봐. 꼭대기는 무슨 성이야? 친수성이야. 알겠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우리 친수성이라고 할 때 요 친자가 무슨 친자? 친할 친자. 그럼 친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하고 친한 거야. 알겠지? 물하고 친한 걸 친수성이라 그래. 그럼 칠판 봐. 요 꼭대기 부분은 무슨 색깔? 파랑 색깔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있잖아. 물하고 친해.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있잖아. 해류에서 있잖아. 해류가 있으니까 안개가 잘 끼나 봐. 그럼 그 안개에 뭐가 있겠어? 물입자가 있잖아. 그 물입자가 여기에 잘 달라붙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친수성. 그리고 칠판 봐. 요 친수성은 있잖아. 뭐하고 연결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요 표면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표면 에너지가 높아요. 이거 이따가 지금 지문에 나와. 표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는 떨어지는 거냐? 접촉각은 뭐보다 작은 거냐? 90도보다 작아.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접촉각이 90도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봐. 요렇게 있어. 그럼 어쩌나? 봐봐. 표면 에너지가 커. 그럼 얘네 물이 있잖아. 요 바닥에 다 그냥 어때? 달라붙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어때? 요렇게 각이 형성되거든? 그럼 이 접촉각이 당연히 뭐보다 낮아? 작아? 90도보다 작은 거지. 그지? 자, 근데 칠판 봐. 소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잘 봐. 소수성은 자, 칠판 봐. 요 소자가 무슨 소자냐? 멀다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관계가 서로 멀어지는 걸 뭐라 그래? 소원해지다 라는 말을 쓰거든. 그럼 소수는 뭐야? 물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표면 에너지가 낮아요. 그럼 표면 에너지가 낮으니까 얘네가 있잖아. 바닥에 잘 안 달라붙고 구형을 형성을 하려고 그래. 그럼 이게 원형을 형성하잖아. 그러면 접촉각이 뭐가 되는 거냐? 90도 이상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이게 글에 설명되거든. 그럼 칠판 봐. 선생님 먼저 알려줄게. 잘 들어. 자, 그럼 봐봐봐. 여기 위에 있는 봐봐봐. 이렇게 돌기가 있어. 돌기 꼭대기는 뭐냐면 친수성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잘 달라붙어? 안개 있는 물입자가 잘 달라붙어.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달라붙어. 그래서 여기에서 물입자가 계속 여기 포집이 돼. 그럼 친수성 부분에 뭐 되는 거야? 응축되죠? 그러면서 얘네가 뭐냐면 물방울이 이렇게 어때? 성장을 해. 근데 칠판 봐. 여기 있는 요 옆에 있죠? 요 옆에 측면이랑 요 아랫부분이 있잖아. 요렇게 갈색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소수성인 거지. 그럼 물을 멀리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때? 물이 여기다가 막 달라붙어서 착 바닥에 붙는 게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얘네들이 어때?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칠판 봐. 그럼 얘 봐봐봐. 요거 봐봐. 얘가 지금 딱정벌레거든. 이 딱정벌레가 어떤 거냐면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있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끄트머리. 요 꼭대기 여기 뭐라고 해야 돼? 꼬리가 아닌데. 아무튼 여기를 뒤로 이렇게 올려. 알겠죠? 그러면 요 각도를 얼마나 유지하냐? 23도를 유지를 한대.
그럼 어때? 여기에서 안개 속에 있는 미세몰입자가 요 꼭대기 부분에 달라붙겠죠. 그지? 요게 바로 안개 쬐기 자세거든? 그럼 달라붙어. 그럼 칠판 봐. 그럼 달라붙어서 뭐 된 애들? 물방울 성장하는 애들이 밑으로 어때? 요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그럼 내려올 땐 어때? 물방울을 유지하면서 쭉 내려와.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어때? 요렇게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무슨 자세냐? 안개쬐기 자세야. 근데 이 안개쬐기 자세는 어떤 거냐면 포식자들에게 눈에 잘 띄어. 왜냐면 얘는 어때? 바닥에 딱 달라붙으면 어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끄트머리가 올라가니까 포식자들에게 눈에 잘 띄어. 그리고 이게 체온 손실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적의 전략을 찾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요 그림이 전부예요. 이해됐죠? 그치? 이것도 선생님이 그거 할 때 출력해서 줄게. 알겠지? 그 이것만 이해하면 다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모의고사 지문을 볼게요. 자 5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잘 봤으니까 자 이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한번 가보자. 일단 봐봐. 첫 번째 문단부터 1문단부터 한번 봅니다. 자 봐봐. 1문단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미부 사막에 딱정벌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어. 근데 벵겔라 해류가 주변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자주 형성된다? 안개가 자주 형성이 돼. 그지? 자 그럼 나미부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가 있는데 얘는 있잖아. 등판의 미세구조와 물방울을 자 그럼 봐. 등판의 미세구조 그리고 플러스 물방울을 입쪽으로 유도하는 행동. 아까 요게 바로 뭐였어? 안개 쬐기 자세.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등판의 미세구조라는 거 무슨 말이야? 위에 있는 돌기 꼭대기는 뭐였어? 여기다 써보자. 돌기 꼭대기는 친수성이야. 알겠죠? 그지? 자 근데 옆면이랑 바다 쪽은 바로 뭐가 되는 거? 여기는 소수성이에요. 됐죠? 그럼 이걸 통해서 안개를 수분 자원으로 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딱정벌레의 등판을 있잖아. 친수성하고 소수성 성질이 교차하는 복합 구조로 돼 있거든. 그럼 곡면인 등판 표면이야. 그럼 등판 표면에 뭐가 있어? 미세한 도명에 뭐가 있어? 올록올록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봐봐. 꼭대기 다음에 출구. 꼭대기는 아까 했었지. 무슨 성? 친수성 다음에 출. 꼭대기가 바로 친수성이야.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있는 뭐가 미세 몰입자가 잘 달라붙게 해줘. 됐죠? 자 그 다음 끊어. 반면 앞에서 끊어라. 반면 앞에서 끊어. 얘는 뭐냐? 돌기 옆면이라. 그리고 돌기들 사이의 바닥이거든. 여기는 뭐냐면 뭔가 왁스로 코팅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럼 우리 왁스로 코팅된 것 같은 느낌인 거니까 물이 거기에 탁 달라붙는 게 아니라 방울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 알겠지? 막 연잎에 물방울 떨어지면 물방울 똥똥똥똥 굴러가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을 배척하는 무슨 성? 소수성을 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봐봐봐. 새로운 개념이 나와. 젖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가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를 뭐라 그래? 젖음성이라 그래. 알겠죠? 그럼 봐봐봐. 그럼 당연히 어때? 젖음성이 커. 그럼 표면에 잘 번진다는 거죠? 그럼 친수성인 거고 젖음성이 작아. 그럼 무슨 성이야? 소수성인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여기 밑에 그림이랑 나와 있죠? 뭐 있어? 고체 A랑 고체 B랑 비교한 거 있지? 자 그럼 딱정벌레의 등판에 나타나는 젖음성의 이질적인 분포가 안개 속의 미세몰입자를 포집하고 이동하는 핵심 원리다. 자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자 밑에 봐. 접촉각이랑 자 밑줄 그어요.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됐지? 자 그럼 칠판 봐. 접촉각이 뭐냐면 잘 봐. 잘 들어. 고체죠. 물방울 액체야. 그리고 그다음 여기가 뭐야? 기체죠? 그럼 고체, 액체, 기체가 만나는 지점의 각도 이걸 뭐라 그래? 접촉각이라 그래. 알겠지? 고체, 액체, 기체가 만나는 지점의 각도야. 그럼 나오죠? 접촉각은 이거야.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 놓여있을 때 그 밑에 걸 밑줄 그으면 되겠다.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압 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뭐라 그래? 접촉각이라 그런다. 됐죠? 자, 그럼 일종의 뭐냐? 응집력이랑 부착력 사이에 뭐다? 힘겨루기야. 알겠지? 그럼 봐봐봐. 선생님 봐. 응집력은 뭐냐면 응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물 분자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게 응집력인 거고, 그 다음 부착력은 어떤 거야? 밑에 바닥에 붙으려고 그러는 거. 그게 바로 부착력인 거야. 자, 그럼 봐봐봐. 나오죠? 응집력은 뭐다? 액체 분자끼리 뭉치려는 거고, 부착력은 뭐다? 액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떠니?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부착력이 강해. 액체가 퍼져. 접촉각이 어때? 90도보다 작아져. 그럼 친수성을 띄어. 그리고 반대로 어때?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응집력이 커. 그럼 칠판 봐. 옆에 거 우리 정리해서 쓰자. 잘 들어. 옆에 거 두 가지 상황 쓸 거야. 잘 봐. 표면 에너지가 높은 상황. 표면 에너지가 낮은 상황. 됐죠? 자, 그럼 표면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면 응집력보다 뭐가 더 크다? 부착력이 더 크다. 그리고 그 다음 접촉각은 뭐보다 작다? 90도보다 작다. 물이 달라붙으려 그래. 그럼 어때? 친수성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 그럼 친수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 젖음성이 높은 거다. 알겠죠? 됐지? 자, 옆에다 써. 자, 그럼 표면 에너지가 낮아요. 그럼 물 분자 지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힘이 더 커.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커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접촉각이 90도보다 어때요? 지금 커지게 돼. 이상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뭐라 그래? 소수성이라 그러고요. 이것은 어때? 젖음성이 작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다. 요렇게 정리해놔요. 알겠지? 그지? 요렇게 써놔. 옆에다가 정리해서 씁니다. 우리 이번엔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번에 뒤지게 모의고사 했는데 저번만큼 모의고사 안 나오고 또 뒤통수 치면은 나 진짜 진짜 영덕고등학교 폭파시켜버리든가 해야지 진짜. 그지? 저 학교가 진짜 뒤통수야 진짜 아주. 그지? 왠지 또 이번에 또 뒤지게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고. 와, 나 진짜 정말. 자, 봐봐.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얘기가 선생님이 쓴 거야. 그래서 우리 봐봐봐. 잘 봐봐. 유리나 금속 애들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표면 에너지가 유리나 금속 같은 얘네들은 친수성 물질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친수성 물질은 뭐가 높아? 표면 에너지가 높죠? 근데 우리 어때? 소수성 물질은 표면 에너지가 낮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돼 있죠?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어때? 작아지게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칠판 봐. 1승기 이거잖아.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다 이해한 거야. 딱정벌레 등판에서 있잖아. 물의 포집이랑 이동은 자 그럼 봐 여기에서 물의 포집하고 이동이 일어나는 단계가 나타나. 친수성과 소수성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어나. 그럼 안개 낀 새벽에 바람이 불어오면 공기 중에 미세한 물입자가 어디에 충돌해요? 돌기 꼭대기에 충돌해요. 근데 돌기 꼭대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친수성이라 그랬죠? 물이 잘 달라붙는 거야. 그럼 친수성 부분은 표면 에너지가 높죠? 물입자가 즉시 뭐돼? 흡착이 돼. 되지? 그래서 응축핵을 형성을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유 앞에서 끊어. 그 다음 어때? 물입자가 지속적으로 충돌을 해. 그럼 이제 물방울이 합쳐져서 부피가 뭐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잘 들어요. 물방울의 무게가 뭘 넘어섭니까? 부착력을 넘어서요. 거기 부등호 표시해놔. 물방울이 막 커졌어. 그리고 그게 부착력을 넘어선 거야. 무게가. 그러는 지점을 뭐라 그래? 임계점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임계점에 도달하죠? 그러면 이제 물방울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됐지? 근데 아래로 떨어질 때 돌기 꼭대기 제외해서 측면이랑 바닥 쪽은 다 소수성인 거잖아. 그래서 나오지? 다른 애들은 소수성이니까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서 물방울하고의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면서 칠판 봐요.
표면 에너지가 낮은 게 어때요? 접촉각이 큰 거죠. 그지? 그래서 유지하면서 물방울이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을 유지하게 도와. 그럼 이렇게 봐봐봐. 그럼 이게 뭐랑 연결돼? 체크해요. 마찰 저항이 극소화가 돼. 그래서 미세한 경사의 유도만 있어도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칠판 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밑에다가 하나 더 써볼까? 이러면 마찰 저항이 극소화가 된다. 되지? 그러니까 또로록 하고 잘 흘러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물방울이 또로록 하고 잘 흘러내려. 되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럼 남이부 사막의 딱정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효율성을 활용해서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 강화한다. 그럼 이 딱정벌레는 안개가 짙어지잖아. 그럼 짧은 시간 동안, 긴 시간 아니에요. 짧은 해답 출거. 짧은 시간 동안 물구나무 서듯이 꽁무니를 뒤로 올려. 그래서 지면이랑 몸을 약 23도로 유지하는 자세, 뭔 자세? 안개뛰기 자세를 하는 거야.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었죠? 그지? 자, 그럼 이 자세는 체온을 빠르게 손실되게 만들고 포식자들에게 노출될 위험을 높여요. 마이너스. 요건 단점인 거죠? 하지만 어떻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 안개 입자가 등판 돌기의 충돌할 확률을 높여주죠. 그리고 등판의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서 입 쪽으로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줘.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잖아. 그럼 이것은 뭐다? 남이부 사막의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최적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됐지? 오케이? 됐죠? 이해 다 됐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이해하고 딱 요거 보고 아까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림은 선생님이 이거 요점 정리한 거 할 때 한꺼번에 나눠줄게요. 됐지? 자, 문제는 이따 스스로 풀어보고요.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 7쪽으로 갑니다. 자, 잘 봐. 자, 이제 우리 어디로 왔냐? 20에서 있잖아. 23번으로 왔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 10번 봐.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줄게. 자, 학자들마다, 봐봐봐.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을 다양하게 보는 글이에요. 알겠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생각할까?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나오냐? 하이데거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들레즈라는 애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누가 나오느냐? 키에르 케고르라는 애가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얘네들이 있잖아.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을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때? 요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요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럼 가보자. 맨 처음부터 철학자들은 있잖아.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어때? 미출거나 생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되지?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인간이 봐봐봐.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생각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나름의 의견을 언급한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이거죠? 항상 어디가 중요하다? 1문단 맨 뒤가 중요하다.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이 문단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 나와 있어? 하이데거 나오죠? 자, 그럼 하이데거 동그라미에요. 자, 그럼 하이데거는 도대체 언제 생각이 일어난다 그랬느냐? 자, 칠판 봐. 일단 봐봐봐. 잘 들어. 우리 공통점 체크하자. 하이데거 동그라미 하고요. 밑에 들레즈 동그라미에. 하이데거하고 들레즈에다 동그라미에 나. 자, 그럼 봐봐요. 하이데거도 예측지 못한 사건. 그리고 들레즈도 뭐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 공통점이야. 둘 다 똑같이 미출거나. 알겠지? 둘 다 똑같이 미출거나. 근데 차이점이 이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하이데거는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일단 발생을 해야 돼. 됐지? 근데 거기에서 잘 봐봐. 자, 칠판 봐. 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자, 칠판 한 번만 먼저 여기다 쌤 써줄게. 우리가 대상이 있잖아. 손안에 있음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안에 있지 않음의 상황이 있어.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손안에 있음의 상황에서는 생각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손안에 있지 않을 때 뭐가 벌어지는 거냐? 생각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잘 들어. 봐봐봐. 이해를 해. 손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자자 쌤 봐봐.
자전거가 있어. 나 자전거 있는 거야. 근데 자전거 잘 타고 다닐 땐 어때? 자전거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 땐 있잖아.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럼 이게 대상이나 사물이 있잖아. 알아서 잘 돌아가. 그럼 그건 무슨 상태인 거냐? 손 안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갑자기 자전거가 고장이 나는 거야.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내 도구로 못 쓰죠? 그지? 그럼 그게 무슨 상황? 손 안에 있지 않는 거야. 그럼 그때 생각이 발생해. 왜 이러지? 이게 뭐가 문제인 거지? 알겠죠? 그죠? 그때 생각이 발생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칠판방. 그럼 여기에서 요 손 안에 있지 않은 상황이 뭐랑 연결돼? 예기치 않은 사건하고 연결돼. 알겠죠? 평소에는 잘 돌아가던 작동하던 물건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생각을 하죠. 이 새끼는 왜 이럴까? 얘 지금 뭐가 문제일까? 됐죠? 그때 생각이 발생해.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잘 봐봐. 하이데거는 뭐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난대. 그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걸, 밑에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당연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하이데거는 뭐냐면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련된다는 의미로 손 안에 있음. 자, 그럼 봐. 손 안에 있는 건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니까 어때? 예시가 나오죠? 손 안에 있는 문이 있어. 문 어때? 잘 열리고 닫혀. 그럼 그때 문에 대해서 생각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걸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네, 이와 반대로 대조입니다. 요렇게 표시해요. 손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상한 거야. 그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내가 손잡이하고 문을 뭐 하게 돼? 의식하게 돼. 알겠죠? 위에서는 의식했어 못했어? 의식 못했죠? 이제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모습까지 의식하는 거죠? 그럼 결국 손 안에 있지 않은 상황, 그게 바로 뭐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죠? 그때 인간은 생각한다. 알겠지? 그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생각한다. 됐죠? 그래서 봐봐. 얘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야. 도구적인 거. 근데 어때? 갑자기 뭔가가 안 돼요. 그지? 그럼 그때 내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뀌어. 자, 이제 들레즈입니다. 그럼 들레즈는 뭐냐? 얘도 똑같이 아까 어디 미출구라 그랬어?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건 똑같죠? 그치? 근데 봐봐봐. 여기다 형광펜에 해석에다 형광펜에요. 알겠죠? 우리 봐봐봐. 지금 하이데거는 잘 들어요. 예기치 사건이 일어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근데 들레즈는 뭐냐? 여기다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이 사람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고 반드시 어때? 해석의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뭐란다? 생각을 하는 거다. 알겠지? 해석이 들어가는 거. 해석에다 별표해놔. 됐죠? 그럼 이 해석이 있냐 없냐가 바로 뭐다? 하이데거랑 들레즈의 차이점이다. 알겠지? 그지? 자, 그럼 들레즈로 갈 거야. 그럼 일단 하이데거처럼 미슈거요. 그는 하이데거처럼 기본적으로 어때? 예기치 못한 사건과의 만남에서부터 발생 공통점이야. 하이데거하고 들레즈의 공통점은 이거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야. 근데 들레즈는 뭐냐면 봐봐. 생각이 사건과 우연한 마주침에서부터 비자발적으로 발생해.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낯선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도록 뭐 하는 거? 강제하는 거야. 알겠죠? 생각이 일어나게끔 우리를 강제해. 그래서 예를 들어줘. 봐봐봐. 늘 봐봐. 무표정으로 집에 일찍 오던 동생이 있어. 갑자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해. 평소와 다르게 이 새끼가 미소를 지어요. 상기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려. 그럼 평소와 같아달라 얘가. 평소하고 다르죠? 그럼 나는 무슨 생각 드는 거야? 저 새끼 왜 저래? 이 생각 드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저 새끼 왜 저래?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저 새끼 여친 생겼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나와.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게 돼? 별표 해석하게 돼요. 알겠죠? 그지? 저 새끼 왜 저러지? 여친 생겼나? 저 새끼 내가 방에 돈 숨겨 놓았던 거 그거 갖고 갔나? 약간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하게 돼. 그럼 봐봐. 해석을 해야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낯선 걸 어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봐봐봐. 들레즈는 뭐라고 했느냐?
일종의 뭐냐면 이게 자기 배려야. 그러니까 봐봐. 자기 배려가 뭐야? 생각이야. 생각이 자기 배려야. 왜냐면 봐봐. 이런 거지. 봐봐. 아니 동생이 평소하고 달라. 그죠? 그럼 내가 진짜 저 새끼가 저렇게 흥얼거리는 걸 봤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야. 평소와 다른 모습에. 그럼 내가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제 여친 생겼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어때? 병신 같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평소하고 다르구나. 그럼 내가 어떠니? 아까는 불편했다가 마음이 뭐해지는 거야? 편해지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배려는 내가 편하려고 뭘 한다는 거?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해석을 하고.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아직도 들레지예요. 자, 그럼 칠판 봐. 들레지에 하나 더 있어. 뭐가 또 있는 거냐?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잘 봐요. 무의미가 있어. 알겠지? 그치? 자, 아직 들레지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또 뭐가 있냐? 무의미라는 게 있대. 그럼 봐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우리 체크해볼까? 아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레즈랑 대조돼요. 알겠죠? 아리하고 들레즈하고 대조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아리는 뭐냐면 잘 봐. 여기다가 쌤 써줄게. 어떤 무슨 문장이 있는 거냐? 모순된 문장이 있어. 알겠죠? 이 모순된 문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는 거냐? 아무런 정보도 없다. 그리고 그거는 뭐다? 무의미한 거다. 라 그랬어. 알겠지? 자, 근데 칠판 한번 봐. 들레즈는 뭐라고 한 거냐? 야, 그러한 무의미함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유도한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칠판 봐. 잘 봐봐. 자, 이거야. 봐봐. 아이는 어른의 이거보다 더 간단한 문장 여기 있는 걸로 할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붉으면서도 붉지 않다. 그럼 7번 봐. 어떤 사과가 붉으면서도 붉지 않다. 이렇게 있어요. 그치? 자, 그럼 7번 봐. 어떤 사과가 붉으면서도 붉지 않다야. 아니 붉은색인데 붉지 않대. 뭔 개소리야.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역설법이라 그러죠? 모순돼 있잖아. 그럼 선생님 봐봐. 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런 문장을 보고 아리는 뭐라 그래? 야, 이건 정보가 없어. 무의미한 거야. 근데 들레즈는 뭐냐면 야, 그럼 무의미함이 이걸 뭐하게 만들어? 생각하게 만들어. 왜 붉으면서도 붉지 않다고 한 거지? 이걸 왜 이렇게 쓴 거지? 하고 뭐하게 만들어? 생각하게 만들잖아. 알겠죠? 그지? 그리고 또 봐봐봐. 또 모순 이런 거 있어. 봐봐. 자, 마그리트의 유명한 그림 중에 선생님이 그림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이거 뭐 같아? 자, 상현이 맞춰봐. 이거 뭐 같아? 파이프. 알겠죠? 그 담배 피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 하나 그려놓고 밑에 불어로 뭐라고 써있냐? 세시니 파니피프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써있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있는 거야.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럼 그림 자체가 뭐 돼 있어? 모순돼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어때? 생각하게 만들잖아. 이거의 의도가 뭐지? 이 말의 의도가 뭐지?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한 거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들레즈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럼 칠판 봐. 다시 일로 왔습니다. 잘 들어. 아리는 뭐라 그랬어? 요런 모순은 있잖아. 미칠 거예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알겠죠? 그지? 아리는 이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걔 보고 뭐라 그래? 무의미하다 그랬대. 됐지? 자, 근데 끊어. 하지만 앞에서 끊어요. 들레즈는 뭐라 그랬냐? 무의미가 있잖아. 단순히 의미가 결여된 게 아니야. 오히려 여기 비출 거예요. 모순된 두 의미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나오죠? 예를 들어,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아니야? 모순이죠? 근데 이건 어때? 단순히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때? 많은 생각을 유발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 무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의미를 뭐하게 만들어? 채우게 만들어. 생각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 아까 얘기했죠? 아니 파이프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니? 뭔 소리지? 왜 이렇게 한 거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됐죠? 자, 그럼 칠판 봐.
어디까지 끝난 거냐? 들레즈까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단. 누구로 왔어요? 키에르 케고로로 왔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밖에도 있잖아.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할 때 뭐가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그럼 키에르 케고르는 언제 생각이 발생하는 거냐면 요거야. 지금 대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할 때. 알겠지? 그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할 때 어때? 생각이 벌어지는 거야. 고뇌하게 만드는 거지. 알겠지? 그지? 됐죠? 자, 그럼 잘 봐. 자, 칠판 보자. 키에르 케고르는 봐봐. 뭐라 그랬어? 아들을 있잖아. 자기 아들이야. 그럼 아들의 다음에 출구어. 거기다 씁니다. 대체 불가능. 교환 불가능한 존재. 내 아들이잖아. 그럼 내 아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근데 절대자가 어때? 내 아들을 뭐로 바치래?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 그죠? 그럼 나는 절대자의 명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아비로서 어때? 아들을 지킬 것이냐? 갈등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칠판 봐. 이게 아들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인간이야. 그럼 당연히 누구의 명을 따라? 절대자의 명을 따르겠죠? 그럼 그때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근데 내 아들인 거잖아. 내 아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지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예로 들었어. 그러면서 고뇌와 불안의 가치를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있잖아. 타자, 다른 사람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뭐야? 교환 가능한 존재랑 교환 불가능한 존재. 알겠죠? 대체 가능한 애랑 대체 불가능한 거. 내 새끼는 어때요? 대체 불가능이죠. 교환 불가능이잖아.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봐봐. 전자는 대체 가능한 걸로 본 거야. 후자는 대체 불가능. 그럼 잘 들어. 대체 불가능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럼 봐봐. 이렇게 유일무이한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으로 유도하게 된다. 알겠죠? 그지? 자, 이걸 따를 거냐? 내가 내 자식, 아비로서 내 자식을 지킬 거냐? 아니면 절대자의 명을 따를 거냐?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지? 그럼 그 상황에서 뭐 하게 돼? 생각하게 만든다. 알겠죠? 됐지? 그래서 칠판 봐. 다 읽은 거야. 그래도 간단하죠?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 하이데거, 들레즈, 케르 케고르. 그리고 그냥 봐봐. 들레즈만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 그리고 잘 봐. 시험 포인트 요거예요. 둘 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하지만 얘는 해석의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가? 해석의 과정이 들어간다.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1제 비문학은 다 끝났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8페이지로 가요. 24번에서 27번. 자, 24번에서 27번으로 왔죠. 얘는 뭐냐면 가달락은 뭐냐? 학생이 지금 읽은 글이야. 가하고 나는. 그리고 다달락은 논증인 건데 봐봐. 이거 요즘에 안 읽을 거야. 잠깐. 근데 보기 봐야 되는 게 있네요. 잠깐만요. 자, 잘 봐봐. 일단 이걸 지금 다달락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쓴 거냐? 논증하는 글을 쓴 거거든. 됐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작게 나오니? 자, 어쨌든 잘 봐봐. 자, 가달락 처음부터 한번 보자. 빠르게 볼 겁니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할당 원리가 뭐가 있어? 체크, 보편하고 선별이 있다. 알겠죠? 그럼 보편은 뭐냐면 다 주는 거야. 알겠죠? 다 해주는 거. 그지? 그래서 보편이라는 것은 뭐냐? 사회적 위험이나 질병, 연령 등에 따라서 사람들이 특정 욕구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럼 이런 욕구 갖고 있는 여기 동그라미예요? 모든에다 동그라미. 알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야? 이런 걸 주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때 밑줄거 지금 봐봐봐. 대상자의 경제적인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죠? 이게 바로 보편주의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잘 봐. 사람들 건강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안 내는지 상관없이 어때? 다 줘. 알겠죠? 그럼 그것을 뭐라 그래?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반면에 어디 앞에서 끊어? 그 다음 아직 안 끝났네요. 보편주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사회적인 시민권이 깔려있다. 보편주의 밑바탕에는 사회적인 시민권이 깔려있어. 그럼 이에 의하면 있잖아. 특정 욕구를 갖고 있는 모두에게, 이게 중요해.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돼. 그러니까 그냥 다 모든 애들한테 다 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끊어. 한편 선별주의에다 동그라미. 선별주의는 뭐냐면 우리 봐봐봐. 복지를 시행을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알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만 주는 거야. 그럼 그걸 어때? 뽑아서 준다 라고 해서 뭐라 그래? 선별주의라고 하죠. 그럼 여기 나와있지. 여기 비출 특정 기준에 부합한 사람에게만 줘요. 알겠죠? 특정 기준에 부합한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급여 대상자로 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지금 자산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금 거르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 거야. 알겠죠? 항상 부정문이 중요하다 그랬어. 됐지? 지금 전문가 집단에 따라서, 그럼 봐봐.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이런 걸 할당하는 것도 어차피 뭐다? 선별주의다. 됐지? 자, 근데 뒤에 중요해. 근데 대상자의 미출고 심리적 위축이나 근로의욕 상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 근로의욕 상실은 뭐야? 아니, 일 안 해도 돈을 준대. 그럼 뭐하러 일을 해? 알겠죠? 일하기 싫죠? 그치? 그리고 어때? 내가 불쌍하다고 돈 준대. 그러니까 어떠니? 심리적으로 뭐 되기도 해? 위축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야. 요게 바로 나달락. 그치? 자, 이제 나달락입니다. 우리 나달락은 뭐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 수단이랑 대안을 지금 탐색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근데 왜 이렇게 글자가 크게 안 나오니? 자, 제가 그럼 이제 수단하고 대안을 탐색해야 되는데 정책 수단은 목표 달성을 위한 뭐가 되는 거다? 개별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대안은 뭐가 돼? 다양하게 뭐 하는 거야? 묶는 걸 말한다.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교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국자는 있잖아. 여러 가지 뭘 할 수 있어? 미출 개별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한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 봐봐. 개별적 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이런 걸 뭐라 그래? 대안이라 그래. 알겠죠? 그럼 칠판방. 그럼 이거죠. 수단하고 뭐가 있어? 대안이 있죠? 수단은 뭐다? 개별적인 거. 그리고 대안은 어때? 이것을 묶는 거. 다양하게 묶는 방식을 뭐라 그래? 대안이라 그래. 됐죠? 자, 그럼 정책 수단을 마련할 때는 있잖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그리고 그다음 과거의 경험 다른 지역 뭐 이런 거 다 탐색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졸지 말고 여기 체크해. 돈이 뭐가 있진 않아.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 요 안에서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어때? 높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요거 구분하는 거야. 능률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능률성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가성비. 알겠죠? 그지? 자, 그리고 끊어. 효과성은 바로 뭐야? 목표 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됐지? 그래서 잘 들어. 이 두 가지가 뭐 되는 경우? 상충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 봐. 능률성만 강조해. 그럼 당연히 어때? 예산 절약은 돼. 하지만 목표에 미도달할 수 있고 효과성만 강조해. 그럼 목표 도달은 되지만 예산이 뭐 될 수 있어? 낭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칠판봐. 능률, 효과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알겠지? 됐지? 능률하고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잘 봐요. 자, 이거 선생님 안 읽을 거야. 다달락은. 알겠지? 몇 번을 지금 풀어볼 거냐? 졸지 말고 27번을 풀어볼 겁니다. 27번을 풀어요. 27번. 자, 27번에 잘 봐봐. 보기는 다달락을 작성한 다음에 추가로 수집하는 건데 가하고 나하고 연결지어서 잘 봐봐. 뭘 구체화하래?
다달라게 A를 붙여라 그랬죠? 그럼 다달라게 A 한 번만. A 한 번 같이 읽어봐. 물론 부유한 청년에게도 지원할 경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소득, 자산 수준 등의 자격 심사를 포함한 여러 행정 비용이 절약돼서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칠판만 A에서 더 능률성이 높은 정책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보기 읽어봐. 보기에서 뭐라 그래? 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에다 추고, 보기에서는 일단 효율성 얘기하죠. 그럼 얘는 뭐냐? 지금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 그럼 두 가지를 내포한대. 얘는 뭐냐면 능률성이랑 그리고 뭐까지 보는 거야? 효과성. 둘 다 보는 거야. 됐죠? 그리고 효율성은 뭐다? 자원 비용으로 최소의, 잘 들어. 최소의 자원 비용으로 뭐라는 거? 목표에 달성하는 거. 그럼 7번 양쪽을 다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잘 봐요. 27번에 1번 고르지 마. 1번 고르면 절대 안 돼. 1번 뒤에 봐봐봐. 잘 들어. 능률성 차원에서 더 우위. 아니야.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라 그랬죠? 그지? 양쪽이야, 양쪽. 그래서 5번이야. 알겠지? 5번 봐봐. 밑줄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유의할 점에다 출구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보기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뭐 봐야 돼? 보기 봐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스스로 이따 풀 겁니다. 30번까지 이것도 쉬워요. 체험일지 나와 있는 거. 좀 쉬었다가 이제 문학으로 가겠습니다.